전에 그게 퇴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책도 보고 글도 쓰고 또 강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벌써 10년이 됐네요.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내용은 전쟁에 관한 내용인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을 때 좀 당황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저도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요즘 뭐 별로 사람들이 전쟁에 대해서는 별로 논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또 위기감이나 뭐 이런 것도 별로 못 느끼는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처음 이렇게 강의를 시작할 때 이렇게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해서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사실 그때는 전쟁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대학교 시절에는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기후에 비슷한 거였습니다. 그때는 세계적으로 곧 핵전쟁이 일어날 거다라는 생각을 많은 지식인들이 했고요. 우리들도 뭣도 모르고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핵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친구들과 얘기했던 생각이 있네요. 또 80년대 중반에는 또 그때는 남북 전쟁이 일어난다는 뭐 전단위가 우리한테 뻥을 많이 쳐가지고 수공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뭐 댐을 터뜨려서 전쟁이 일어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아가지고요. 또 그때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이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논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 기후로 끝나고 어떻게 본다면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큰 전쟁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세계대전과 같은 물론 지역적인 전쟁들,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이런 전쟁들은 있었습니다만은 어떻게 본다면은 단군 이래 최고의 평화시대다. 우리도 사실 6.25 이후 약 한 지금 70년이 지났나요? 이 사이에 거의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요. 단군 이래 뭐 최대 평화의 시대다. 우리나라 역사에 이렇게 전쟁이 없었던 시절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여전히 전쟁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북전쟁이라든가 세계적으로 이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쟁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전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글을 간단하게 써가지고 왔어요. 오늘 뭐 이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 나가면은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중간에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은 질문도 받고 제가 조금 더 추가로 설명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체크합니다. 한 7페이지 정도 되니까요. 거기에 시간 더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전쟁에 대해서 그야말로 전쟁을 연구한 적도 없고 전쟁사 전체를 연구한 적도 없어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전쟁은 어떻게 보는 건가 라는 데서는 제가 조금 생각을 해본 게 있기 때문에 주로 그런 맥락에서 사회주의와 전쟁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전쟁에 관해서 여러 관점 가운데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가장 참고가 되는 글은
레닌이 1917년 5월 14일 작성한 전쟁과 혁명이라는 짤막한 논문입니다. 논문이라기보다 제가 읽어보니까 거의 선동문에 가까워요. 대중연설문. 대중연설을 보면 자주 이렇게 반복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반복하는 식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좀 뭐랄까요, 웅장한 느낌이 들어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흥미를 느끼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전쟁에 관해서 쓴 글이 없대요. 전쟁에 대해서 당시 별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엥겔스는 자기가 쓴 글 가운데 간간히 전쟁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점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점은 이제 엥겔스가 1849년 독일 혁명에서 가담했을 때 당시 혁명군의 지휘관이었었던 대위였던 모양인데 그 대위의 부관의 역할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대해서 약간 보고 들은 바가 있어서 간간히 자기 글 속에 이 전쟁에 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전쟁을 주제로 삼아서 본격적으로 논의한 그런 글은 없었다고 합니다. 반면 이제 레닌은 1917년 혁명 전후로 해서 몇 가지 글을 썼다고 해요. 특히 당시가 제2차 세계대전 중이고 또 혁명 중에 이런 전쟁 중에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과 혁명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1915년에 사회주의와 전쟁이라는 글도 썼답니다. 제가 읽어보진 않았고요. 또 1916년에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군사강령, 이건 상당히 좀 테크니컬한 그런 의미가 느껴지는데 역시 제가 읽어보지 않아서 구체적 내용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결정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1917년 작성한 전쟁과 혁명이라는 글 같은데요. 여기 지금 나오는 것들은 대체로 이 레닌의 전쟁과 혁명에서 나오는 내용을 소개하는 그런 글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 글이 쓰여진 배경을 한번 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 글이 쓰여진 배경을 보자. 당시 러시아에서는 1917년 2월 혁명이 일어나고 일단 밀유코프 당시 거의 자유주의자죠. 민주주의를 지향했던 자유주의자인데요. 임시정부의 책임을 맡았습니다. 외상을 겸임했고요. 근데 4월 18일 날 레닌이 4월 3일 날 스위스에서 밀봉 열차를 타고 페테스부르크에 도착을 하죠. 그 4월 3일 지난 4월 18일 날 이 밀유코프가 연합국과 비밀하게 체결한 비밀각서가 있었습니다. 그 비밀각서가 폭로가 됐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비밀각서 내용 속에 앞으로 전쟁을 지속하겠다.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약속이 들어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폭로되면서 아주 대중들로부터 이제 분노를 사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사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5월 초에는 르포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르포프 역시 이제 민주주의자입니다만은 수반이 된 새로운 임시정부가 출연을 했어요. 여기에는 다수의 사회주의자들이 가담했습니다. 사회혁명당 당원이 2명, 무정부주의자들이죠. 그 다음에 볼셰비키와 대립하고 있었던 맨셰비키가 2명, 그리고 독립사민당, 독립사회민주당, 이거는 트로츠키가 이끌던 당입니다. 당시 트로츠키는 아직까지 사회민주당에 가담을 안 했어요. 그래서 독립적인 사회민주당, 조그만 정당을 자기가 조직해서 자기의 수반으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독립사회민주당 2명, 이렇게 해서 연립내각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정권조차 연합군의 강력한 연합국이라 한다면 이건 프랑스와 영국을 얘기합니다. 독일, 오스트리아에 대립하고 있었던
주축국에 대립하고 있었던 세력이죠. 강력한 압력 때문에 약속을 지키라는 압력 때문에 전선에서 전쟁을 지속했고 이 사회주의자들이 내세운 구호가 바로 혁명적 방어주의라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레닌이 지금 이 글에서 비판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혁명적 방어주의라는 개념입니다. 실제로 이거는 혁명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죠. 방어가 아니라 사실은 전쟁을 계속하겠다라는 그런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런 비판인데요. 레닌은 4월 3일 귀국해서 4월 대제에서 이미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라는 거를 내세웠으며 그 이전에 이미 전쟁은 유럽 제국 전체의 붕괴를 낳을 것이고 사회주의 혁명의 첫 단계, 이 전쟁을 통해서 첫 단계로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915년, 16년 이미 쓰고 있었던 거죠. 전쟁에 관한 한 사회주의자들은 사회민주주의자들을 얘기합니다. 이미 1912년 바젤 선언에서 전쟁의 가능성을 예측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전쟁에 반대하며 이 전쟁을 내전으로 전환시키겠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터지자 1914년에 터졌죠. 독일 사회민주당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회주의자들은 대중의 요구에 부응한다면서 대중들이 워낙 강력하게 전쟁 참여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때 지도자들도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이제 끌려 들어갔어요. 전쟁이 터지자 부응한다면서 전쟁에 참가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사회민주당이 의회에서 제1당이었는데요. 소위 전쟁 채권을 이제 발행하는데 그걸 동의해줬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쟁 예산이 세워지고 전쟁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만약 사회민주당이 거부했다면은 전쟁 예산을 거부했다면은 아마 당시 독일 제국은 전쟁을 했을 텐데 상당히 늦어졌겠죠. 레닌과 일부 소수 사회주의자들, 예를 들자면은 독일의 리크네이트라든가 또 로자 룩셈버그라든가 이런 소수의 사회주의자만이 전쟁을 이제 계속 반대했다. 레닌은 1915년 찜머발트에서 전쟁 반대 사회주의자들의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쟁 반대를 선언했다. 이때 썼던 것이 아까 사회주의와 전쟁이라는 글이죠. 이것을 이제 계기로 해서 소위 제2코민테런, 제2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게 무너지고 요 찜머발트 회의에서 모였던 사람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1921년에 소위 이제 제3 인터내셔널 코민테런이라고 하는 게 세워지게 되죠. 자, 그러나 그의 주장은 아직 사회주의자들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심지어 볼셰비키 내부에서도 의견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대표적으로 이제 레닌의 반대선 사람이 이제 보그다노프 이런 사람인데요. 볼셰비키였습니다만은 레닌으로부터 이제 쫓겨났던 사람이죠. 이 시기 그는 전쟁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임시정부의 전쟁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글을 작성한 것이다. 그래서 배경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1차 세계대전 전쟁 중에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취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이 글의 이제 주요 내용을 요약을 해보자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맨 먼저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제시하고요. 이어서 혁명전쟁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프랑스 혁명이 유럽 전역에서 이제 혁명을 퍼뜨렸을 때 혁명전쟁이라고 하죠. 그런 혁명전쟁 개념이 나오고요. 이어서 현재 제1차 세계대전은 제국주의 전쟁이다라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요. 이어서 이제 맨셰비키들이 주장했던 혁명적 방어주의라는 개념을 이제 비판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것인가를 이제 제시하는 건데요.
요 글의 이제 순서에 따라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차례로 그 내용을 검토하면서 전쟁에 관한 레닌의 생각을 정리해 보기로 하자. 우선 전쟁의 원인에 관한 것인데, 레닌 여기서 전쟁론의 저자였던 크라우제비치, 전쟁론을 썼던 사람이죠. 1832년에 발간된데요. 크라우제비치는 일찍 죽었습니다. 사후에 발간됐던 책이죠. 이 크라우제비치라는 사람이 재미있는 사람인데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1780년 프로이센 출신입니다. 그런데 사관 학교에 다녔어요. 사관 학생으로서 나폴레옹과 그때 이제 나폴레옹 전쟁이 나폴레옹이 독일에 1807년 독일을 침략했거든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거의 이제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 나폴레옹 전쟁에 참가하게 됐던 거죠.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곧바로 독일군 프로이센 군대가 패배했기 때문에 나폴레옹 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포로가 되면서 나폴레옹 군 당시 이제 귀족들은 이렇게 포로가 돼도 상당한 자유를 허용해 주는 모양이에요. 그때 당시는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폴레옹을 따라다니면서 나폴레옹의 전쟁하는 모습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1813년 이 나폴레옹을 따라서 러시아에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략할 때 그 침략군을 이제 따라 들어가게 된대요. 이때 러시아에서 그는 이제 나폴레옹 군으로부터 탈출을 해가지고 러시아군에 가담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 군과 이제 거꾸로 싸우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전쟁 이후에 결국 이제 나폴레옹 군은 이제 러시아 전쟁에서 무너지고 러시아가 이제 승리한 다음에 이 사람은 이 아주 높은 귀족 출신이 아니라고 하급 귀족 출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군으로 이렇게 출세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사관학교는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또 불구하고 그의 능력을 이제 인정받을 수 없어서 단지 이제 사관학교의 교장으로서 임명이 됐고요. 이 사관학교 교장으로 있으면서 말하자면은 이제 전쟁 문제, 특히 자기가 나폴레옹을 따라다니면서 겪었던 전쟁 개념을 이제 정리하면서 이 전쟁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됐던 거죠. 근데 이 전쟁론은 어떻게 본다면은 나폴레옹의 전략 전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전쟁의 원인에 관한 건데요. 레닌은 여기서 전쟁론의 저자인 크라우제비치의 주장을 발전시킨다. 크라우제비치는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다, 정책의 연장이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또는 정치의 연장이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유명한 말이죠. 인구에 회자되는 그 말인데요. 레닌이 이 말을 약간 변화시켜서 재해석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 규정을 합니다. 정치가 목적이고 그것을 수행한 하나의 수단이다라는 것이다. 전쟁은. 레닌은 크라우제비치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정치라는 개념을 사회주의적으로 재해석을 한다. 그래서 계급사회에서는 정치는 곧 계급적 목적,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이해에 기초하고 있으니까 결국 전쟁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런 계급적, 경제적 이해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렸던 거죠. 그래서 계급적 목적을 수행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평화적인 국가적인 정책을 통해서 실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실시하기도 한다. 이게 이제 레닌의 기본적인 주장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좀 평범한 주장인 것 같은데요. 전쟁 군인들은 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일단 전쟁에 뛰어들게 되면은 전쟁 지상주의가 된답니다. 그래서 정치적 목적 말고 어떻든 군사적으로 승리하는 데 집중하게 되고요.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그6.25 때 누구죠? 내가 메가더가 전쟁 승리라는 것만 이제 목적으로 해서 심지어 저 중국에 원자탄을 터뜨리려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대통령한테 쫓겨났는데요. 그런데 이게 평범한 진리입니다만 이것을 지키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그런 것 같아요. 자, 레닌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당 국가와 국가 내부의 해당 계급이 전쟁 이전에 오랫동안 추구해온 정책은 전쟁 중에 이 계급에 의해 불가피하게 지속되며 다만 그 행위의 형식만이 변할 뿐이다. 이게 사실 크라우제비치 말을 약간 자기 말을 여기다 가운데 집어넣은 크라우제비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해당 국가의 전쟁 이전에 오랫동안 추구해온 정책은 전쟁 중에 불가피하게 지속되며 다만 그 행위의 형식만이 변화될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레닌이 거기다가 몇 마디 말을 더 집어넣은 거죠. 해당 국가의 와 국가 내부의 해당 계급이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그러므로써 계급적 목적에 결국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종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레닌이 이런 관점에서 곧바로 제국주의 전쟁의 목적을 분석한 대로 이해하지만은 우리는 여기서 과연 이런 주장이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알다시피 고대 전쟁은 약탈 전쟁, 특히 노예 획득 전쟁이었었고 중세는 영토 전쟁 또는 종교 전쟁이 지배적이었었죠. 그렇다면 이런 고중세 전쟁조차도 계급적 목적에 연관되는 것일까? 이런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고민에 대해서는 그냥 생각하고 그냥 지나갈까 합니다. 이 점에 관해 우리는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가 있지만은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자. 다만 약탈이 고대 경제에 불가피한 결과였었고 영토 전쟁 역시 중세 경제적 관계에 불가피한 결과였다는 사실만 언급하고 지나가고자 한다. 약간 부연 설명을 할까요? 로마가 왜 멸망했는가? 우리 여러 가지 논의가 많죠, 그래서 뭐 여러 기독교인들은 로마인들이 사치 방탕에 빠져서 멸망했다. 어떤 사람은 노예를 이제 더 이상 공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대체로 막스주의적 관점에서는 노예 경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로마가 무너졌다고 하죠. 제가 추를 한번 보실래요? 뒤에 약간 설명을 붙여놨는데요. 이 점과 연관해서 로마의 전국 전쟁을 예로 들어볼 수 있다. 로마에서는 빈부격차가 켜지니까요. 이 가난한 하층 농민들이 전쟁을 통해서 살아갈 길이 그밖에 없었어요. 전쟁을 통해서 약탈물을 얻어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약탈물 분배를 통해서 살아갔다. 그들은 초기에는 노예를 할당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 보고 경작을 하라고 했는데요. 나중에는 줄 노예가 없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했냐면은 식민지로 이제 점령한 지역에 농토를 나눠줬습니다. 대신 이제 농토를 나눠줬는데요. 이렇게 되자 로마인들이 뭐 프랑스라든가 뭐 이쪽 주변에 식민지에서 이제 정착하면서 농장을 개척하기 시작하죠. 나중에는 식민지 땅을 분배받았다. 그런데 식민지 방식은 식민지에서는 로마처럼 노예적으로 경작을 하지 않고요. 일종의 봉건적 방식으로 세금을 바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됐던 모양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식민지에서 생산력이 더 커졌고요. 부가 증가되었고요. 그러자 로마의 황제가 된 다음에 로마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식민지에 팔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황제는 영국에 머물러 있고요. 어떤 황제는 프랑스에 머물러 있고요. 어떤 황제는 지금 유고슬라비아 이쪽 지역에 머물러 있고요.
이러면서 각각의 황제들끼리 전쟁을 벌인 거죠. 이제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로마는 이 내전으로 이제 무너지게 됐던 건데요. 따지고 보면 궁극적으로 노예 경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 그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무너졌던 거죠. 자, 중세에 관해서도 제가 줄 하나 달아놨는데요. 아까 중세는 주로 영토 전쟁이라고 했었죠. 이 대표적으로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주2. 중세는 토지가 주요 생산수단이었다. 사실 고대에는 토지라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성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땅은 워낙 많았으니까, 인구는 작았고. 근데 토지를 개간할 수 있는 노동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예를 획득하는 것이 토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중세로 넘어가면서 토지의 생산력이 증가하게 되니까 이제 자기가 혼자 노동을 해도 훨씬 많은 생산력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토지가 중요하고요. 이때부터 이제 중세에서는 영토를 획득하기 위한 전쟁을 벌이죠. 그런데 결혼이나 분배에 의해서 아주 토지가 복잡하게 분산이 됩니다. 처음에는 영주들이 이렇게 할구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서로 결혼을 해요. 그러면 결혼을 통해서 이제 영토가 합쳐지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웃에 있는 남녀가 결혼한 건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귀족들이 서로 결혼을 하게 되니까 귀족들의 영토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게 된 거예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관리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영토 전쟁을 벌여서 관리하기 제일 편하도록 가운데 땅을 자기가 먹어치우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던 거죠. 이 대표적인 게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입니다. 영국 왕은 원래 프랑스 북부 지역이 지도에 보면 브레타니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브레타뉴. 원래 브리튼, 영국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죠. 원래 그쪽 출신이 영국에 건너가서 정복을 해가지고 정복왕 윌리엄이라고 그러죠. 정복을 해서 영국 왕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 정복왕이 프랑스 남부 지역에 아주 커다란 당시 국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국가의 여왕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프랑스의 땅, 동서자인데 서쪽 반이 사실은 영국 왕의 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프랑스가 점차로 성장하면서 이 땅을 야금야금 다 먹어치워 버렸어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영국 왕이 내 땅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쟁을 벌였던 거죠. 영국 왕은 원래 프랑스 북부 출신으로 남부의 여왕과 결혼하여 프랑스의 광대한 지역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성장하는 프랑스 왕국의 공격으로 점차 이를 상실했고 마침내 이 땅을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다. 그게 100년 전쟁이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 영국은 프랑스 지역의 땅을 상실하고 이것을 통해 영국과 프랑스라는 두 개의 민족 국가가 수립된다. 전쟁은 중앙 집권적 왕국을 발전시켰고 절대 국가로 성장했으나 다른 한편 과도한 전쟁 비용으로 가혹한 착취가 생겼고 이것이 절대 국가가 무너지는 이유가 됐다. 이런 영도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토지를 장악해서 토지가 당시에 중요한 생산수단이었기 때문에 벌어졌던 전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자, 절대주의 시대에 들어오면은 전쟁은 주로 절대주의 국가 사이에 벌어지게 되는데요. 스페인과 오스만 터키의 전쟁, 그 유명한 전쟁이죠. 그 스페인 함대가 무적 함대가 터키의 함대를 이제 쳐붙이고 마침내 지중해 패권을 장악했던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이죠. 또 이어서 이게 1571년에 일어났고요. 1588년 그 유명한 이제 스페인과 영국의 전쟁이 벌어졌죠. 영국의 해적 드레이크와 나 진짜 해적 출신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드레이크라는 사람은 귀족입니다. 귀족인데 일종의 하층 귀족이고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그런 모험을 벌였던 거죠.
그 이제 무적 함대를 영국이 이제 쳐부신 이 전쟁이 바로 1988년에 일어났던 전쟁이죠. 주에 제가 잠깐 정해놨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죠. 프랑스와 영국의 전쟁. 이게 루이 14세 때 프랑스는 루이 14세는 네덜란드를 꼭 집어먹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은 라인 강이 네덜란드를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루이 14세는 독일과 프랑스의 경계선은 라인 강이라 생각하고요. 라인 강 이쪽은 다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네덜란드를 집어삼키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네덜란드는 영국과 동맹을 맺고 프랑스에 대항을 했죠. 영국과 네덜란드는 같은 신교도 국가였었고요. 프랑스는 이제 부교도 국가였었고요. 일종의 종교 전쟁이었는데요. 이제 이게 소위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이게 제3차 백년 전쟁이라 할 정도로 아주 오랫동안 지속됐던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전역을 아주 풍지박산냈던 주로 독일 중심으로 일어났던 30년 전쟁, 1910년부터 1948년 사이에 일어났던 30년 전쟁 등 대부분은 사실 신교와 무교, 기독교와 이교 사이에 이제 종교적 대립으로 발생한 것이지만은 사실은 잘 보면 이것도 역시 경제적 이해가 딸려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당시 절대 국가는 소위 중성주의 정책을 취하고 있었죠. 그래서 소위 무역 회사를 세워서 일종의 그 부를 이제 증가시키고자 했었는데요. 근데 이 무역 회사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어떤 독점적 능력에 토대를 둔 것이고, 따라서 이런 국가들끼리 전쟁을 벌이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통상로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전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과거의 전쟁도 일종의 이런 경제적 목적으로 발생하게 됐다. 그 시대 사회 경제적 관계에 지배당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뭐 전자본주의 시대 이전에 이제 전쟁에 관한 얘기고요. 이제 자본주의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은 전쟁의 성격은 이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소위 민족 통일 전쟁입니다. 근대 들어오게 되면은 전쟁의 이런 계급적 성격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우리는 그 예로서 대표적으로 민족 통일 전쟁을 들 수가 있겠다. 민족은 사실 이미 고대 중세에도 출현했고, 근대 이르면 이제 소위 근대적 민족으로 이제 재구성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민족 통일을 이루기 위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런 통일 전쟁은 민족의 통일을 방해하는 이민족과의 투쟁을 맺고한다. 그래서 민족 통일은 항상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이탈리아의 통일 전쟁과 독일의 통일 전쟁을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탈리아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이탈리아 사람 한번 보시면 저 사람은 흑인 계열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보이고요. 뭐 이탈리아 민족이 원래 아주 복잡한 민족입니다. 크게 게르만족이 있고요. 또 그리스에서 이주한 라틴족들이 있고요. 또 그 알제리 이쪽에서 건너온 흑인 계열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랍 무어족, 이런 무어족. 그래서 이탈리아가 아주 복잡한, 그래서 오랫동안 통일국가를 이루지 못했었죠. 자, 그런데 르네상스 시절에 피렌체, 르네상스의 중심지역이죠. 이 피렌체가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단테라는 사람이 쓴 신곡이라는 글이 있죠. 이 책이 워낙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읽어봐도 재미가 있을 정도인데요. 그 시대 아주 그야말로 이제 이탈리아 전역을 휩쓸었던 베스트셀러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피렌체 언어로 이탈리아가 하나로 이제
피렌체의 언어가 이탈리아 전역의 언어가 됐던 거예요. 이 단테라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신곡이라는 이글 때문에 이 피렌체의 언어가 이탈리아 전역의 언어가 되는데요. 사실 이제 그보다도 먼저 피렌체가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였다는 것. 그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피렌체 언어가 이탈리아 전역에 일반화되면서 소위 이탈리아 민족 의식이 싹트기 시작해요.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라는. 이탈리아의 통일의 주역은 그런데 이제 피렌체가 아니고요. 피렌체는 이제 중세 이후에 몰락하니까요. 사실 북서부 지역 오늘날 토리노 지역입니다. 이쪽에 있었던 사르디니아라는 왕국이었어요. 이 사르디니아는 프랑스에게 니스, 지금 니스는 프랑스 영토입니다. 원래는 이 사르디니아 영토예요. 근데 이 사르디니아가 프랑스의 지원을 얻기 위해서 이 니스를 이제 넘겨줬던 거죠. 활용하면서 프랑스의 지원을 얻고 또 당시 오스트리아와 대립하고 있었던 프러시아와 협력하면서 오스트리아를 공격합니다. 왜냐면은 이 당시 이탈리아의 북부 지역은 오스트리아 영토였어요. 그래서 이 특히 오늘날 밀라노 지역이 그렇습니다. 이 오스트리아 식민지였었는데요. 그래서 이탈리아를 통일시키기 위해서는 오스트리아를 이제 물리칠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당시 오스트리아는 당시 유럽의 최고 제국이었고요.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를 격파하기 위해서 프러시아도 끌어들이고 또 프랑스도 끌어들였던 거죠. 그래서 마침내 북부를 해방시켰고요. 그 이후 가리발디의 자발적인 통일 전쟁을 통해서 이 가리발디는 이탈리아 통일의 영웅이죠. 자발적인 통일 전쟁을 통해서 남부 나폴리 왕국을 이제 흡수 통일하고요. 또 이어서 로마 교황국, 중부의 아주 강력한 국가였던 로마의 교황 국가를 점령하면서 이탈리아 통일을 이룩하게 됐던 거죠. 자, 이런 이탈리아 통일의 과정을 쭉 보면은 이 통일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뭐냐면은 바로 피렌체가 상업적, 문화적 중심지가 되어서 이것을 통해서 이탈리아 민족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업적, 문화적 중심지라는 것이 민족의식을 불러일으켰다는 그 점을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자, 또 독일은 사실 아까 얘기했던 1610년부터 1648년까지 30년간 신교, 구교 전쟁 통해 그야말로 완전히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30개의 소국가로 갈라졌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나폴레옹 침략 이후에 이 나폴레옹의 지배의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프러시아가 개혁을 실시하기 시작합니다. 소위 근대적 개혁이죠. 우리가 자주 박정희의 개혁과 일제의 그 명치 유신이 다 이 프러시아 개혁을 본받았다고 하는데요. 흔히 우리가 위로부터의 개혁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죠. 이 개혁으로 프러시아 중심이 된 통일운동이 시작됩니다. 독일 통일의 밑거름이 된 것은 이 프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관세동맹이었어요. 근데 이 관세동맹의 원형은 중세시대 때 이미 존재했던 소위 한자동맹 도시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근대에 들어오면서 독일 남부가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서 일찍부터 자본주의적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부 지역이 여기에 가담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프러시아가 중심이 되어서 소위 관세동맹이 맺어지는데, 사실 이 관세동맹이라고 하는 게 독일 통일의 기초가 됐던 거죠. 프러시아는 구체제를 옹호하는 오스트리아를 1766년 결전을 벌여 격파했고, 또 독일의 남부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프랑스를 1870년, 아까 이게 1766년이 아니라 1866년이네요. 1871년 보불 전쟁을 통해서 격파하면서 통일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자, 이런 예들을 보면은 민족 통일의 요구라고 하는 것은 상업적 시장의 문제와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까
피렌체가 상업적 문화의 중심지가 되면서 이탈리아 통일의 토대가 됐고요. 또 독일에서는 관세 동맹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것이 독일 통일의 기초가 됐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근대적 민족 통일 전쟁의 기초가 됐던 것은 역시 부르주아의 계급적 요구, 통일 시장이라는 계급적 요구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소위 전쟁의 목적이 소위 계급적 목적이라는 레닌의 주장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좀 설명을 한 그런 겁니다. 이어서 이제 레닌은 혁명전쟁이라는 개념을 이제 펼치게 되는데요. 국내의 계급적 투쟁과 대외적인 전쟁 사이에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게 레닌의 기본적 관점이고요. 사실 이 혁명전쟁이라는 개념이 레닌의 기본적인 생각이죠. 이 생각이 어떻게 나왔는가? 이 프랑스 혁명을 분석하면서 이제 나온 생각인데요. 자, 이와 같이 전쟁이 그 시대 생산관계, 계급적 목적과 연관되는 근대에 들어와서 국내의 계급투쟁과 대외 전쟁 사이의 필연적 연관이 노출된다. 그 대표적 예가 바로 혁명전쟁이라고 학설했다. 레닌이 이 혁명전쟁이라는 개념을 통해 주로 분석한 대상은 프랑스 혁명전쟁이었다. 이 전쟁은 동공국가들이 동맹을 맺어 신성동맹이라고 하죠. 영국, 오스트리아, 프러시아, 러시아 4개 국가가 맺었던 그런 동맹인데요. 이 프랑스 혁명에 간섭하기 위해서 일어난 전쟁, 이게 이제 혁명전쟁입니다. 네, 레닌은 이 혁명전쟁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제가 인용을 해봤습니다. 한번 기억해둘 만한 것 같아가지고요. 프랑스의 혁명적 시민과 혁명적 농민이 혁명적 수단으로 18세기 말에 군주국을 절대 군주국을 정복시켰을 때 동일한 방식으로 혁명적 계급의 정책은 모든 나머지 귀족적, 자르적, 제국적, 반봉건적 유럽 국가들을 그 뿌리로부터 흔들지 않을 수 없었다. 대전 계급투쟁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대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이게 사실 오늘날까지 계속 내려오는 전쟁의 기본 개념이죠.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우리가 나중에 제국주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 전쟁에서 혁명과 전쟁은 밀접한 상호 연관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프랑스에서 근데 왜 이렇게 밀접한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느냐? 이것을 레닌이 좀 상세하게 분석을 하는데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같아요. 프랑스에서 혁명이 가속화가 아니라 가속한다. 속자입니다. 가속한다. 혁명이 이제 점차 가속화되니까 유럽 다른 국가에서 혁명적 기운이 강화되었다. 이 독일에서도 그렇고 오스트리아도 그렇고 민중들 사이에서 우리도 프랑스처럼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불어난 기운이 딱 트기 시작했던 거죠. 이렇게 되자 신성동맹을 맺었던 국가들, 공공국가들은 사실은 자국의 혁명을 억압하기 위해서 프랑스를 이제 혁명에 싸겠다고 볼 수 있는 프랑스를 공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성동맹의 프랑스 침입은 거꾸로 이제 애국적 공화주의를 발전시켜서 혁명을 더욱더 가속화시켰죠. 처음에는 지롱드당이 이제 정권을 잡았다가 소위 이 신성동맹군이 쳐들어오게 되면서 위기에 처하게 되자 더욱더 강한 그런 혁명 정당이 정권을 차지하게 됐죠. 바로 이제 로베스피에르를 중심으로 한 자코베파죠. 그 혁명을 가속시. 그러니까 그 외국의 반혁명 침략 세력이 오히려 혁명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 그런 주장이죠. 자, 거꾸로 이번에는 이 혁명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 혁명은 프랑스를 넘어서 유럽 전역으로 퍼지게 되고요. 유럽 봉건 체제 전체를 몰락하게 했죠. 이제 나폴레옹이 등장해서 유럽을 나폴레옹 자신은 사실 황제가 되기 위해서 유럽을 정복했습니다만은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함으로써 거꾸로 유럽의 봉건 체제가 아주 취약한 함이 드러나고 결국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실 나폴레옹의 영향이 간접적인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나폴레옹이 오스트리아를 공격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가 무너지게 되고 결국 프러시아가 다시 신흥 강국으로 등장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독일이 프러시아를 중심으로 통일될 수 있었던 것은 나폴레옹이 오스트리아를 무너뜨린 프랑스 혁명의 영향, 배제하고는 생각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남미 국가 있죠. 남미의 지금 많은 국가들이 거의 대부분이 1820년부터 1840년 사이에 독립을 합니다. 그때가 어땠냐면은 나폴레옹이 스페인을 공격해서 스페인을 지배할 때예요. 당시 스페인은 유럽의 강국이었었죠. 그래서 특히 남미 지역의 모든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는데요. 스페인이 무너지니까 남미가 독립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런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사적으로 서로 이 상호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건데요. 그건 오늘날에도 좀 여전히 문제되는 그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오늘날 우리 전쟁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레닌은 유럽 전체를 몰락하겠다. 그 대표적 예가 독일에서 나폴레옹의 충격으로 체제를 근대화하기 시작한 프러시아가 구체제의 중심국가였던 오스트리아를 넘어서게 된 것이다. 레닌은 이런 혁명과 전쟁의 관계는 사회주의 혁명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이게 레닌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혁명과 전쟁의 관계. 이 레닌의 천재적인 발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소위 노농연합 이런 개념도 물론 마르크스가 제시했습니다만은 레닌이 이제 본격적으로 정리했고요. 또 제국주의와 식민지 사이의 어떤 연합 그것도 레닌의 발상이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국주의 전쟁과 혁명의 관계 그것도 이제 레닌의 발상입니다. 일국에서 사회적 혁명이 일어나면은 이 혁명은 반드시 주변 국가에 파급이 되며 따라서 필연적으로 간섭 전쟁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레닌은 예측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간섭 전쟁에서 레닌이 승리하게 된다면은 거꾸로 이제 유럽 전역으로 이 혁명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고요. 그래서 레닌은 만약 이 유럽 전역으로 혁명이 전파하게 되면 이제 유럽 전역에서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세계적인 혁명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봤던 거죠. 자, 레닌은 아울러 각 시대마다 전쟁의 목적은 생산관계와 계급적 목적에 의해서 결정이 되며 이와 동시에 전쟁의 양상이나 전쟁의 기술 자체도 이런 생산관계나 계급적 목적과 연관된다고 본다. 이 전쟁의 양상이나 전쟁의 기술 이런 측면인데요. 이런 측면은 제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런 군인들 이런 사람들은 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주워 들은 거는 제가 영화를 볼 때마다 좀 신기했던 게 있어요. 나폴레옹 시대 때 그 이전에 전쟁하는 모습을 보면은 쟤들 좀 바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지 아닙니까? 그죠? 왜? 도열을 해가지고 말이죠. 그죠? 열을 지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총 맞으면 그거 한꺼번에 죽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전쟁을 하면서 북을 치고, 그죠? 총 앞에 사람이 총 맞아주면 그냥 놔두고 앞으로 전진을 좀 바보 같은 그런. 근데 그래서 내가
그 옛날에 우리 학과에 육사 출신 위탁 교육생이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 너무 웃긴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때는 총이 엄청 나빴대요. 그래서 잘 맞지는 않았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집단적으로 막 이제 몰려 들어가게 되면은 겁을 먹고 상대방이 이제 겁이 나서 도망치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관총이 나오게 되자 그런 모습이 다 사라졌답니다. 전쟁과 근데 이제 기관총이 나오기 위해서는 강철공이 발전해야 되고요.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할 수밖에 없어 발전돼야 이제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경제적 발전과 전쟁 무기와 전쟁 조직들 다 상호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측면은 잘 모르겠고요. 레닌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만 좀 자, 그런데 이런 점에서 프랑스 혁명 전쟁은 전쟁의 양상에 대해서도 혁명적 변화를 일으켰다고 한다. 프랑스 혁명적 인민이 일국가 내에서 처음으로 수세기 동안 전례 없는 방식으로 혁명적 에너지를 전개했듯이 이 혁명은 건대한이 아닌데 거대한 혁명적 창의성을 전개해서 전략의 전체 체제를 변화시키고 전쟁 양상의 낡은 규칙과 전통과 단절하고 후군대를 새로운 혁명적 인민무장으로 대체하고 전쟁의 새로운 방식을 창조했다. 레닌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마도 나폴레옹 전쟁 전략 전술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군사적 전략 전술에서는 잘 알지 못하므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으나 이는 사회주의 혁명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운 군대, 새로운 무기, 새로운 전략 전술이 출현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건 제가 추측한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혁명 전쟁 개념을 이제 설명했는데요. 제가 이제 얘기할 내용의 이제 반을 얘기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국주의에 대해서 지금은 이 제국주의 시대 때 전쟁을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국주의부터 한번 해보죠. 자, 이 전쟁을 이처럼 계급적 목적과 연결한 다음 이런 점에서 레닌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원인을 분석하면서 이를 이제 제국주의 전쟁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네, 이글 자체 내에서는 제국주의에 대해서 상세하게 논의하진 않아요. 아마 결론적으로 신흥 강국인 신흥 제국주의 국가인 독일이 구제국주의 국가인 영국과 프랑스한테 식민지를 재분할하자라는 그런 요구를 내세우면서 전쟁이 벌어졌다. 요 말밖에 없는데요. 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국주의에 대해서 좀 일반적인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레닌은 1917년, 16년에 작성했습니다만 발표는 17년 했는데요. 혁명이 직전에 발견을 했는데요. 거기 이제 제국주의론을 발표했었죠. 사실 이 제국주의론이 오늘까지도 우리 시대를 인식하는 기본적인 어떤 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그는 제국주의 간의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예고했었다. 그의 제국주의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여기서 간략하게 그 논의를 재구성해보자. 제가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측면만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19세기 말 들어 20세기 초에 들어오면서 자본주의 이제 독점이 강화되었고 이 독점이 강화됨으로써 산업자본이 이제 금융자본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됐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레닌의 주장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상세히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윤율 하락은 계속되고요. 그 때문에 이제 자본은 이제 불가피하게 해외 수출로 나갈 수 없다. 이런 거죠. 자, 이 식민지에 이제 자본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식민지 전통 양식을 파괴하고요. 또 저하고 있는 식민지 부지배 체제를 파괴시켜야 되죠. 그래서 식민지를 완전히 재구성하게 되는데요. 총독도 파견하고 또 식민지 생산 양식을 자본지화 시키게 되죠. 이게 이제 소위 제국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구제국, 영국, 프랑스에 대항하는 신흥제국, 독일, 일본, 미국 등이 이제 등장했고요. 그래서 영국과 독일, 일본과 미국의 대결 가능성이 생겨났다. 일본 이 얘기는 레닌이 이 전쟁과 혁명과 전쟁인가 이 글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일본과 미국이 싸울 거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실제로 나중에 전쟁 정말로 이제 싸우게 되는데요. 이 글에 있더라고요. 일본과 미국이 서로 대결하게 된다. 자, 그런데 이런 분석에 기초해서 제국주의 전쟁 옹호론자들이 말하는 전쟁의 원인으로 소위 이제 전쟁을 분석하면서 평화라든지 자유니 약속이라는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 글에서 폭로한다. 우선 평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재미있어서 제가 인용을 해봤습니다. 평화가 유럽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이 평화란 유럽 국가가 수백만 식민지 인민을 지배하는 것이 다만 항상적이고 부단한 혼재된 전쟁을 통해서만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 전쟁을 우리 유럽인들은 전쟁으로조차도 관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자주 그 전쟁은 전쟁이 아니라 잔인한 학살, 비무장 인민에 대한 전면적인 도살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평화가 얼마나 기만적이냐에 대해서 레닌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평화를 얘기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그는 자주 제국주의자들은 이 전쟁을 타국의 침략이며 자신의 자유를 위한 투쟁으로 이해하고 있지만은 특히 이제 프랑스는 이 전쟁을 말하자면 나폴레옹이 그러니까 프랑스의 혁명 시대 때 혁명을 방어하기 위한 사회 애국주의를 고취했듯이 그런 방식으로 사회 애국주의, 애국공화주의죠. 애국적 공화주의 이 개념을 이제 들먹거리면서 이걸 자신의 자유를 위한 투쟁으로 이해하지만은 이는 전쟁의 진정한 목적을 훔태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침략은 다 같이 했다 이런 얘기죠. 또한 러시아 사회 애국주의자들은 러시아가 연합국가 약속을 국가와 약속을 맺은 것이기에 이런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레닌은 그런 약속이란 결국 제국주의자들이 서로 이권을 교환하는 약속에 불과한 것이라면서 일세 고치고 있다. 제국주의 전쟁이라고 얘기하면서 제국주의 전쟁이 아니라 뭐 평화가 중요하고 침략이며 뭐 약속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면서 전쟁을 옹호하는 자들에 대한 이제 레닌의 비판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이 전쟁의 진정한 목적을 다음과 같이 수었을 한다. 재미있어서 제가 또 인용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 두 개의 동맹, 두 개의 자본주의 권력 집단이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자본주의 권력인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나라들이 수세대 동안 끈덕지게 추구했던 것은 부단한 경쟁의 정책이다. 이 정책의 목적은 세계 지배권이며 작은 나라를 복종시키고 금융자본 위에 2중, 3중의 이윤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제국주의 전쟁이라는 이제 개념을 설명하고요. 이어서 이제 혁명적 방어, 소위 사회 애국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혁명적 방어 개념을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는 이런 관점에서 사회 애국주의자들이 병합 없는 전쟁 중단, 혁명적 방어 전쟁이라는 개념도 실제상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서 제시된 변명 또는 합리화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것은 독일이 우크라이나의 함량을 조건으로 휴전을 제한한 데 대한
사회 애국주의자들의 반응인데, 그게 이제 병합 없는 전쟁 중단이라는 거죠. 독일이 우크라이나 할양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휴전에 동의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레닌에 의하면 병합이란 이미 수세기 동안 러시아 자신이 수행했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러시아 자신이 수행할 때는 병합이 아니고 해방이며, 러시아가 병합당할 때는 이는 수치고 침략이다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일관적이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병합의 문제는 결국 제국주의 전쟁을 그 본질에서 들여다보지 않고 다만 표면에서만 보는 것이며, 이는 제국주의 전쟁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용문이 있는데요. 사회 애국주의자들은 그들이 자기 조국을 방어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일단의 자본가의 이익을 다른 자본가의 이익에 대립해서 옹호할 뿐이다 라는 점에서 다른 것이다. 자, 이런 점에서 레닌은 프랑스 혁명 당시의 러시아의 프랑스 혁명 당시와 러시아의 현 상황은 다르다고 한다. 전자는 혁명 정부에 대한 간섭 전쟁이었었고, 이에 대한 저항은 혁명을 심화시키고 혁명을 전파하는 것이었다. 사회 애국주의자들은 이런 의미에서 방어주의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프랑스 혁명과 러시아의 현 상황의 차이점을 강조하는 얘기다. 반면 러시아에서 전쟁은 제국주의 정부가 일으킨 것이며, 따라서 이 전쟁을 통해 패배한 나라에서 오히려 혁명 정부를 수립할 수 있으며, 한 나라에서 혁명 정부의 수립은 유럽 전역에서 혁명 정부의 수립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본다. 이렇게 해서 이제 레닌이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전쟁을 그칠 수 있겠느냐, 레닌의 얘기인데요. 레닌의 지금 이 글이 아직 1917년 5월달 발표된 거니까요. 아직까지 이제 혁명이 완성되지 않았고요. 또 나중에 독일과 실제 그 전쟁 그 중단 협상에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이 글에서 이제 쓴 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글에서는 좀 상당히 좀 모호한 것 같아요. 그래도 대체로 어떤 것인가 짐작은 가는데,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지 않고 인용문을 통해서 한번 레닌의 얘기를 직접 소개를 할까 합니다. 첫째는 이런 얘기였어요. 모든 나라의 자본가들이 전개한 전쟁은 노동자의 혁명을 통해서 밖에는 끝나지 않는다. 이거는 뭐 전쟁이 개혁적 목적에 의해서 일어나는 한 불가피한 결론이겠죠. 필연적인 결론이겠죠. 노동자의 혁명을 통해서만 전쟁이 제거될 수 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러시아에서 혁명적 계급, 즉 노동계급이 권력을 장악한다면은, 그러나 이와 같은 노동계급의 권력은, 그것은 평화를 제한해야 한다. 우리의 교섭이 독일 자본가나 다른 나라의 자본가에 의해서 거부된다면은 노동계급은 전쟁을 전적으로 지지할 거다. 평화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면 전쟁을 계속하겠다라는 발언인 것 같아요. 나중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실제 협상에서 나왔던 얘기가 조금 다르지 않나, 이런 얘기인데요. 아마 이때는 아직까지도 대중들의 전쟁에 대한 그런 욕망이 강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밖에 표현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이렇습니다. 노동계급은 전쟁을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우리는 단숨에 전쟁이 끝날이라고 제시하는 건 아니다. 우리는 전쟁이 일반의 의지에 끝날 수 있다는, 일반이 아니라 일방입니다. 일방. 우리가 이제 전적으로 패배를 선언하면은 끝날 수 있다. 일방의 의지에 의해 끝날 수 있다는 불가능하고 실천할 수 없는 것을 기원하는 건 아니다. 여기서 보면은 협상이 안 되면 전쟁을 계속했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는 또 달라요. 그 다음 얘기는 이렇습니다. 권력이 소비에트로 넘겨졌을 때 자본가들은 우리에게 반대할 것이다. 일본, 프랑스, 영국, 온 나라의 정부는 우리를 반대할 것이다. 자본가들은 반대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우리를 지지할 것이다. 그것이
자본과 시작한 전쟁을 끝내는 길이 될 것이다.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결국 전쟁이 끝나게 될 거다. 이거는 아마 독일 혁명에 대한 레닌의 기대, 당시 레닌은 독일에서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상당히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 레닌의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레닌은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면은 이것이 유럽 전역으로 전파됨으로써 혁명이 일어나게 될 거고, 그렇게 해서 자본주의, 제국주의가 무너짐으로써 전쟁이 끝나게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 실제 결과는 이렇게 예상된 대로 흘러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독일은 혁명은 실대로 들어갔고요. 또 사실 독일과의 이제 강한 협상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을 감안하고 휴전을 내렸던 것 같아요. 선생님 죄송한데 그 선생님 보신 인용하신 이게 저기 한글 번역본. 아니 내가 영어본을 읽고 내가 번역을 한 거예요. 선생님 이거 노동계급은 전쟁을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이 얘기는요. 네. 이게 레닌이 잘 쓰는 표현이었거든요. 네. 1904년에 슈투트가르트 기어리안에 이제 레닌이 쓴 표현이 전쟁에는 전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사실은 앞에 전쟁은 제국주의 전쟁이고 뒤에 전쟁은 노동자 계급의 혁명적 내전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을 그냥 그대로 쓴 거라서 그러니까 이제 문맥으로 보면 만약에 러시아가 휴전을 제안하는데 독일 같은 나라의 자본가들이 그걸 거부하면 독일의 노동자 계급은 그러면 내전을 일으킬 것이다. 그런 의미로 봐야 되네. 예. 그래야지 그 쌤 전체적으로 쌤 말씀하신 거하고 맞으려면 그 밑에 얘기처럼 노동자는 우리를 지지할 것이다. 자본가가 전쟁을 끝내는 길이 독일에서 노동자 혁명이 일어나야 결국 전쟁이 끝나는 얘기니까 여기에서 노동계급은 독일 노동계급을 얘기를 하는 거고 전쟁이라는 게 이제 내전, 혁명을 일으킬 거다라는 얘기. 그렇죠. 네. 그렇게 봐야 이 앞뒤가 맞겠네요. 그죠? 네. 아까 그래서 내가 이상했어. 그래서 그 레닌이 이제 레토릭으로 듣기 좋은 게 전쟁에는 전쟁으로라는 구호를 잘 썼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맥락 없이 쓰니까 똑같이 그냥 전쟁으로 표현한 거. 그런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 흡이 일관하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가운데 얘기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좀 그랬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이제 레닌의 분석이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레닌의 이런 제국주의 전쟁 개념을 이제 더 발전시켜서 제가 좀 덧붙인 겁니다. 우리 시대엔 그러면은 어떻게 전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이제 제 개인의 관점이고요. 사실 우리가 제국주의 체제라고 하는 게 역사적으로 변화해 왔죠. 레닌 시대 때 이전에도 제국주의가 있었고 상업적 제국주의라고 그러죠. 레닌 시대 때 제국주의는 이제 자본 수출, 식민지의 총독 지배, 군사적 지배, 이게 이제 기본적인 특징이고요. 근데 전후에도 사실 제국주의는 계속됐다고 얘기해서 다만 이제 방법이 달라졌는데요. 50년대부터 80년까지는 대체로 신식민지 제국주의 체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80년대 이후는 이제 서구에서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는데요. 이제 많은 사람들 이제 오늘날 이제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제 분석 이론가들은 이런 신자유주의도 일종의 제국주의다, 군용 제국주의다라고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양상은 다 다르죠. 신식민지 시대는 국가적 독립을 인정하고 그리고 차관이나 이런 것 통해서 지배하다가 필요하다면 이제 그 미국 연합군이 이제 소위 직접 개입을 하기도 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이제 신식민지 지배 체제라고 합니다. 신자유주의 체제는
이 신식민지에서는 주로 이제 차관이 중요하죠. 반면 이제 신자유주의에서는 그 제국주의가 일종의 자본을 직접 수출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부제국주의와 같습니다만은 부제국주의는 직접 그 현장에서 공장을 자기들이 직접 예, 건설하는 거고요. 반면 이 신자유주의에서는 이 자본을 일종의 증권이나 채권과 같은 자본시장에 투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거고요. 그런 데는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신자유주의도 일종의 이제 제국주의 체제다. 이렇게 본다면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런 제국주의 전쟁이라는 것이 여전히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내가 신식민지 시대 전쟁과 신자유주의 시대 때 전쟁이 좀 구시대 전쟁과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레닌의 기대는 결국 일국에서의 혁명으로 끝났다. 간섭 전쟁이 발생하여 러시아 혁명이 강화되고 이것이 다시 유럽 혁명을 강화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기대된 대로 전 세계 혁명이 일어난 건 아니다. 레닌의 제국주의론은 우리 시대 전쟁의 양상에 대해 새롭게 주목하게 한다. 2차 세계대전까지는 제국주의 전쟁의 연속이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쟁의 양상은 변했다. 전쟁은 주로 이제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이 이제 강하게 맞서는 사이에 그 이제 접점에서 이제 국지전적의 양상으로 벌어졌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전쟁은 국지전의 양상을 띄었고 또 이런 전쟁은 두 개의 진영 사이에 놓인 접점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었으며 그리고 이런 접점이 주로 구식민지 국가에서 일어난 민족 해방 전쟁이었다. 기본적으로는 민족 해방 전쟁이 50년대까지 계속됐던 그런 전쟁의 모습이 아니었나. 세계 대전이라는 양상은 아니고요. 국지전의 양상으로서 벌어졌다는 거죠. 자, 이런 해방 전쟁은 대체로 해방 세력이 주동적이었고 지배 세력은 역사적으로 수동적이었다. 수동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쟁은 냉전이라는 틀 내에서 일어난 것이었고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국가가 주로 식민지 군부 독재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한 반면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은 해방 세력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할 뿐이었다. 그러니까 국지전적으로 벌어진 그러니까 민족 내부의 계급 투쟁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것은 미국 중심의 제국주의 국가였다는 거죠. 자, 이런 전쟁에서 해방 세력은 주로 농촌과 산악에 기초한 게릴라전을 전개했다. 이게 50년대까지 전개됐던 소위 식민지 해방 운동, 해방 전쟁의 기본 개념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해방 전쟁은 중국의 해방 전쟁, 한반도 및 그리스 해방 전쟁, 베트남, 쿠바 해방 전쟁을 들 수가 있다. 이 가운데 한반도 및 그리스는 실패한 해방 전쟁이며 다른 전쟁들은 승리한 전쟁이다. 대체로 전면전은 실패로 했고 게릴라전은 승리였었다. 이게 이제 식민지 해방 전쟁, 제국 신식민지 시대 때 벌어졌던 그런 전쟁 얘기였었고요. 잠깐 내가 여기 혼란이 있네요, 그죠? 이 중국의 해방 전쟁 이것은 신식민지 시대가 아니라 부제국주의 시대 때 벌어졌던 전쟁이니까 여기서 빼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시대 때 신자유주의 시대 때 전쟁은 어떤가? 이건 좀 논란에 있는 여지인데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걸 다시 한번 밝힙니다. 자, 신식민지 시대 전쟁 양상은 대체로 50년대부터 80년대 말까지 지속됐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서구가 신자유주의 체제로 전환 이후에 전쟁 양상은 변했다. 미국은 새로이 성장하는 지식인 중간 계급을 노골적으로 지원하면서 한편으로는 민주화를 약속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 체제로 편입시켰다. 이 많은 국가가 이와 같은 과정을 겪었던 것 같아요. 80년대 이후에 대표적인 게 우리 한국 같은 경우입니다. 한국이 소위 신자유주의 체제를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민주화를
저쪽에서 허락을 해줬던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싸워서 얻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미국이 그렇게 양보한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당시 남미의 그 여러 투쟁사를 보니까 남미도 상당히 브라질이 대표적인 룰라가 똑같이 그런 역할을 했었고요. 또 저기 아르헨티나의 메넴 이런 사람들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민주화를 추구한 그런 방식이 일반에 됐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반면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 때 과거 신직민 시대 때 일어나는 소위 전투적 해방 운동은 상당히 약화됐고요. 상당히 많은 이제 겔라들이 말하자면은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현실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산에서 내려오죠. 남미 역사도 그런 거예요. 반면 식민지 해방 투쟁을 통해서 사회주의화한 여러 국가에서는 리비아라든지 뭐 이런 나라에서는 미국 정부의 노골적 간섭이 전세 편집이 실시됐다. 그 결과 구사회주의나 제3세계 등에서 오렌지 혁명, 색깔 혁명들이 일어났는데 이는 주로 지식인 중간계급을 토대로 일어나는 민주화 운동이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와 동시에 자본주의 시장에 자본주의화되고 시장에 개입하는 시장에 편입되는 그런 운동이었어요. 특히 이제 사회주의 국가 리비아 같은 이제 소위 이슬람 국가에서 이런 오렌지 혁명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지금 곳곳에서 오렌지 혁명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오렌지 혁명이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신자유주의 시대 때 전쟁의 한 양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는 혼란스러운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오렌지 혁명과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도 이제 해방 전쟁이 일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좀 혼재된 양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준비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토론을 통해서 준비하도록 하죠. 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